일본 최고의 부자는 누굴까요? 우리나라는 24년 포브스 선정 기준 1위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삼성 이재용 회장입니다. 익히 들어오는 전통의 재벌들, IT 기업 창업자들이 주로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가 출신도 아니고 IT 기업 창업자도 아니고 오히려 의료업에서 큰 부를 일군 이 기업의 창업자죠. 우리도 요새 다들 경기가 좋지 않고 주변에서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긴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유니클로는 오히려 불황일 때 유독 크게 성장했죠. 자라, H&M에 이어 세계 패션 소매 업체 중에서 이제 2, 3등을 다룰 정도입니다. 이번 주제는 다들 불황이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 지경이다 라는 곡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도 유니클로처럼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의 일상을 위한 옷이 된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황은 우리에게 곧 기회다.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의 창업자 야나이 타다시, 일본에서는 1등, 전 세계적으로는 한 30위 정도 하는 자산가입니다. 유니클로가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의 시가총액은 지금 1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니클로를 만든 인물이 재벌집 아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기성복, 남성 정장을 판매하는 가게 사장님 아들이었습니다. 1972년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20대 초반의 청년 야나이 타다시는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딱히 관심도 없어 보이고 말 그대로 대충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뭐 하는 식으로 가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일본은 경제 대호황기였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야나이 타다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직원들에게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일 하나하나 직원들에게 문제점을 말해줍니다. 이러니까 직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직원들이 한 명 빼고 전부 다 그만두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때 젊은 사장 야나이 타다시가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구매, 판매, 회계 등 모든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일하는 직원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때 많이 힘들었지만 일의 재미를 느끼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차츰 기성복 정장만 팔던 가게에서 캐주얼을 팔기 시작하고 그러다 아예 캐주얼 의류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84년 히로시마에 첫 유니클로 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때는 유니클로라는 이름을 쓰진 않았습니다. 유니크 클로징 웨어하우스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걸 줄이면 지금의 유니클로가 되는 거죠. 이 유니클로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지셨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 매장은 처음부터 좀 달랐는데요. 뭐가 달랐냐면 당시 유니클로의 슬로건이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매자의 입장에서 팔아라 였습니다. 우리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갔을 때 다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점원들이 우리한테 와서 뭐 필요하신 건 없냐, 손님한테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이 색이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막 사야 할 것 같고 안 사면 큰일을 알 것 같고. 공포의 밀레오레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동대문에 옷 사러 가면 밀레오레는 가면 안 된다, 한번 붙잡히면 못 빠져나온다,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유니클로는 그런 거 없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옷을 판매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이런 방식으로 옷을 파는 건 거의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옷이 저렴했고 남녀노소 모두 다 입을 수 있는 옷을 판매했죠. 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옷가게들이 옷걸이에 다 걸어놓고 판매를 했는데 유니클로 매장을 보면 선반에 다 쌓아놓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손님들이 막 구경하면서 만지고 걸쳐보고 대충 놓으면 직원들이 다시 그 옷을 개야 하는데 그 옷을 개면서 옷의 재질이 어떤지, 특징이 뭔지, 손님이 많이 걸치는 옷은 뭔지 이런 걸 생각해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남달랐던 유니클로의 첫 매장은 오픈 때부터 대박을 치게 됩니다. 차츰 매장을 늘려가던 야나이 타다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계속 탐구를 하던 와중에 당시 홍콩의 지오다노, 미국의 갭이 가장 유명했는데 둘 다 스파 브랜드였습니다. 스파 브랜드는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직접 맡아서 유통 과정을 줄여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를 일컫는데요. 그걸 보고 유니클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파 브랜드로 거듭나기엔 아직 부족했습니다. 스스로 상품 개발까지 시도했지만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규모도 작아서 자체 상품을 만들어도 그 물량을 소화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자체 상품을 만들었다가 안 팔리면 부담이 엄청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유니클로의 몸집을 키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유니클로의 매장이 30여 개가 될 무렵 1991년 야나이 타다시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매년 30개씩 매장을 늘리겠다. 3년 뒤엔 주식시장에 기업 상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주변에선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거든요. 3년 만에 매장을 3배로 늘린다는 것도 힘든 일인데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한다는 건 허무 맹랑한 소리였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야심찬 선언이 1994년 정확히 3년 뒤 실현이 됩니다. 유니클로는 상장에 성공하고 유니클로 매장은 100개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은 했으니 이제 우리가 아는 유니클로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매우 높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니클로는 아직 야나이 타다시가 원하는 스파 브랜드 유니클로가 아니었습니다. 즉 유니클로에서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옷이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다른 업체의 옷이 주로 잘 팔리고 있었죠. 하지만 야나이 타다시는 끊임없이 상품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1998년 유니클로를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어주는 대박 상품이 터집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대중화된 후리스입니다. 여러분들도 후리스를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이미지인가요? 저렴한 옷, 따뜻하고 가볍게 입기 좋은 옷, 가성비 등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당시 후리스는 굉장히 고가의 기능성 의류로 받아졌습니다. 왜냐면 노스페이스와 같이 등산복을 만드는 업체에서 외피는 고어텍스 같은 재질로 만들고 그 안에 따뜻한 내피는 후리스 재질로 만들어서 그 등산복이 몇십만원씩 해서 팔렸거든요. 이 고가의 기능성 의류를 유니클로가 1900엔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약 2~3만원으로 팔았던 거죠. 어떻게 이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싸게 팔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후리스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1998년 야나이 타다시 회장은 후리스를 200만 장 팔겠다 선언해버립니다. 그 당시 옷이 100만 장 팔리면 그 해에 데이트 초대박 수준이었고 몇십만 장 팔려도 매우 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선 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불가능한 소리다 라고들 했죠. 하지만 1998년 실제로 200만 장이 판매되었고 1999년에는 850만 장, 2000년에는 무려 2600만 장이 일본에서 팔리게 됩니다. 유니클로의 후리스가 일본 국민 의류가 돼버립니다. 이 후리스의 성공은 유니클로를 일본 전역에서 유명한 업체로 만들고 매출을 크게 늘리는데도 기여를 했지만 야나이 타다시 회장이 원했던 유니클로가 스파 브랜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후리스가 원래 1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임에도 2~3만원에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나이 타다시 회장이 획기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니클로의 후리스는 일본 화학 섬유 업체랑 협력해서 원료를 만들고 인건비가 싼 중국 업체에 직접 생산을 맡겨서 원가를 낮췄고 아까 선언했던 말도 안 되는 200만 장을 처음부터 대량 주문을 했기 때문에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후리스가 데이트를 쳐서 수백 수천만 장을 팔았으니까 다행인데 만약 팔리지 않았다면 재고가 쌓이게 되는데 당시 의류업계는 생산을 맡기고 안 팔리면 어느 정도 반품을 해서 생산업체와 부담을 약간 나누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큰 대량 주문은 중국 생산업체도 부담스러운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야나이 타다시 회장은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는 리스크를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 하지만 원가는 좀 더 낮춰달라고 딜을 하고 중국 업체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 제안을 수락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된 거죠. 또한 이 방식은 가격만이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야나이 타다시 회장이 생각한 200만 장과 비교가 안 되는 2600만 장을 팔 수 있었던 이유로 후리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팔렸을 경우에 그만큼 후리스를 다시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데 그것 또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시간 동안 소비자들은 다시 후리스를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재고가 안 남을 정도로 주문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요만큼 판매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절된 옷을 사려면 오래 기다려야 해서 그냥 다른 옷을 사게 되거나 사려고 했는데 다시 빠르게 품절돼서 또 기다려야 했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하지만 유니클로의 후리스는 달랐습니다. 중국 생산업체는 다른 브랜드 옷 생산보다 리스크가 없는 유니클로의 옷 생산을 우선적으로 제작하게 되고 유니클로는 우선 생산권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팔려도 실시간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그때마다 주문하고 빠르게 다시 팔 수 있었기 때문에 2600만 장이나 팔 수 있었던 겁니다. 야나이 타다시 회장은 퀄리티 또한 놓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익히 들어오던 메이드 인 차이나는 퀄리티가 좋지 않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일본 기술자들을 중국 생산업체에 보냈고 또한 그 수백 명의 일본 기술자들은 평균 연령이 60대였기 때문에 굉장한 베테랑들이 후리스의 퀄리티를 높였죠. 하지만 유니클로가 계속 성공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후리스 열풍이 불고 나서 꺼지게 되니까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었고 유니클로를 해외까지 확장시키려고 했지만 해외에선 통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일본에선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한다면서 유니클로 매장에서 채소도 팔고 과일도 팔았는데 유니클로는 싼 맛에 가성비로 가는 느낌이었지만 유니클로에서 파는 채소는 유기농이라고 해서 비싸게 파니까 그것도 잘 안되고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봤지만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야나이 타다시 회장은 이 위기 상황에 듣는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하게 됩니다. 위기일 때 더 실패해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고 들어봤더니 1승 9패만 해도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실패하더라도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된다. 위험을 감수하는 건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을 정도의 위험을 계산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사업은 이론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수습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이 유니클로가 왜 채소까지 파는 다양한 시도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위기 상황일 때 실패하면 멘탈이 흔들리고 실패가 두려워질 법도 한데 야나이 타다시 회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외 확장에 실패하고 매출이 줄어가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수많은 실패 속에서 또 한 번의 1승 히트텍을 출시하게 되면서 지난 후리스의 성공을 넘어서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누적 약 15만 장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유니클로의 회장 야나이 타다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도전하다 실패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시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도전한다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야나이 타다시가 과거 인터뷰를 했던 말들로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NG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현재를 사는 것만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어디로 향하는 건지 행선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된다. 그것이 쌓여 성공으로 가는 것이다.